아일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참여받으셔서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을 하며 참여받으셔서 또 밤에 올라가니까 밤일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아침에 보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지난 차스에서 지난 회 때 조금 풀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었죠. 지난번 3장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들이라는 부분에서 현대 인간 중심주의의 위계와 영향, 그리고 거기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실천적 상대주의, 그리고 고용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공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공학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동식물계에 개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동식물계에 개입하는 정도가 합당한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생명의 치유와 보호에 이바지할 때만 정당하다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실험, 또 식물에 대한 실험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과 치유 그리고 보호에 이바지할 때만 정당하다고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필요 이상으로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도, 또 마구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마구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을 학대하고 또 실험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거나 죽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전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느 유전자, 생명공학이 유전자를 자른다든가 아니면 조작을 한다든가, 조작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만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피조물 전체의 이 모습이나 또 기능과 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2항에 보면 동식물계에 인간이 개입하는 것에 관한 모든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개입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동식물계에 큰 영향을 주고, 또 때로는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좀 많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33항에서는 유전자 변형은 자연에서도 자주 발생되어 왔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유전자의 변형에 의해서 자연은 진화도 하고 진보도 하죠.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또 과학자들에 의해서 유전자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나 자연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어 현재의 기술적 진보가 이룩한 빠른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 안에 이렇게 진행의 속도도 빠르지 않지만 또 전체적으로 이 어떤
모르겠어요. 뭐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이 어떤 진화의 이 유전자 변형의 속도, 기술적 진보의 속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저도 이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사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뭐 GMO 우리가 알고 있는 쉽게 표현하는 것이죠. 유전자 변형 곡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는 많은 농토가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대규모 생산자에게서 그 종자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윤리를 배제한 기술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통제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왔을 때도 유전자 변형 곡물에 대한 책을 어떤 분이 선물을 하셨어요. 선물이 아니라 좀 읽어보라고 줬는데 거기에도 보면 유전자 변형 곡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시도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특정한 환경에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하는 것들은 특정한 성분, 특히 농약에 강한 식물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초창기에 많이 있었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뿌렸을 때 또 제초제나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 그 곡물은 죽지 않고 주변에 다른 생물들을 죽이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그냥 약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성장하는 이런 곡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농약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서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경우들을 좀 저는 여러 번 그 책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통합 생태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것인데 생태론 하니까 좀 많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낯설어요. 통합 생태론. 그 끄트머리 론자가 붙은 것은 대체로 학문적인 것이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교황님께서는 이번에 생태론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의 생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문화 생태론, 일상생활의 생태론, 공동선의 원리, 세대 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생태론이라는 것은 생물들 간의 관계 및 생물의 생활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의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들 간의 관계 및 생물의 생활 상태와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생태론이다. 생태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웠던 생태계라는 말이 사실 언뜻 떠오릅니다.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특히 먹이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서 관계가 안정되어 있을 때 건강한 생태계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참미받으소서에서 말하는 생태론은 살아있는 유기체들과 그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뭐 동물, 식물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유기체들과 그 유기체가 성장하는 환경과의 관계, 그것을 이 천미바다서서에서는 생태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환경, 경제, 사회의 생태론. 환경의 생태론, 경제의 생태론, 사회의 생태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물 종들이 우리가 결코 그 전체를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그 관계망의 한 부분에 있는 것이죠. 그 관계망 전체를 보려면 아마 우리가 이 생물 종들에게서 좀 벗어나서 봐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전체를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망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지식은 현실에 대한 폭넓은 전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일종의 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이고 또 그 분야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폭넓은 전망과 연결되지 않고 전체와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일종의 무지와 같다. 환경은 자연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가 이루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또 한 생물 생명체 또 유기체라고 하는 그것들이 자연과 그 안에서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환경이라는 말이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 생태론이라고 하면 그런 전체적인 환경의 관계 안에서 유기체들을 또 사람을 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연을 우리 자신과 분리된 것이나 또 단순한 우리 삶의 틀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 이 사람을 단순히 자연과는 분리된 어떤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 사회의 위기, 그러니까 이 교황님의 관점에서 보면 환경의 위기 그리고 사회의 위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자연 환경은 환경대로, 환경이 파괴는 환경이 파괴, 또 사회의 유지나 질서는 질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황님은 그 두 가지가 무관하지 않다, 하나의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 합리적인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효용과는 별도로 생태계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140항에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합리적인 활용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효용과 별도로 생태계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는 거, 뭐 저처럼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좀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나무가 거기 있다는 거, 그 꽃이 거기에 피어 있다는 것 자체로 관심을 충분히 두지만, 또 사람들이 생각은 그렇지 않죠. 제가 우리 성당을 나름 관리하면서 아스팔트 이 주차장이 갈라진 틈에 있는 풀들을 좀 뽑았는데, 좀 풀을 뽑다 보면 흙이 딸려 나오기도 하고, 저는 신기한 것이 그 틈에서 지렁이가 자라는 것을 봤어요. 그 뽑으면 거기에 지렁이가 꼭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곳도 풀을 뽑다 보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만큼 산성화되지 않고 공기나 이런 수질이 좋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데 그 땅 속에서 풀과 함께 지렁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이 땅이 건강하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142항에 보면 모든 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사회제도의 건전함도 환경과 인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연 환경과 또 사회제도, 또 사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서로 무관하지 않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회제도의 건전함, 이것이 연대와 민간 우호를 침해하는 모든 환경은 환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회제도를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차츰차츰 국가 공동체 또 세계 공동체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서로 연대하고 민간 우호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교황님께서 대화를 이 회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고 하실 때 어떤 그 국가나 조직 그런 것과도 연결이 있지만, 또는 시민단체나 이런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생태에 관련된 단체들, 또 그것과 연결된 사회적인 단체들과도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사회 생태론은 제도와 관련되며 사회의 기초 집단인 가정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국제적 삶까지 그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의 상실, 불의,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회 생태론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지역 공동체, 국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제적인 단체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이런 그 단체들의 결속을 잘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 그것은 자유의 상실, 또 불의,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하셔요. 교황님께서는 국제적인 이런 운동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시민단체나 또는
작은 교회 공동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서로 결속하고 그런 결속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회적 생태론에 참가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도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화 생태론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문화 하면 문화적인 활동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연의 유산과 마찬가지로 역사, 예술, 문화의 유산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문화와 건축을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태론은 가장 넓은 의미의 인류문화재 보호와도 관련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태까지 생태하면 이 어떤 사람의 존재를 또는 보통 이제 생태계 하면은 자연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문화적인 유산마저도 생태론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저는 굉장히 좀 교황님의 그런 시선에 대해서 감탄을 했습니다. 제가 한때 좀 열심히 봤던 다큐멘터리 참화고도를 보면 그 히말라야나 그 고산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수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 보면 그들이 고유한 문화를 지키면서 그들만의 의상과 그들만의 어떤 문화, 그들만의 주택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그런 문화 자체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생태론적인 관점에서 보십니다. 144항에서 소비주의는 문화의 획일화, 문화적 다양성을 약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양한 문화를 획일화시킨다고 말씀하셔요. 사회적 집단의 발전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전개되는 역사적 과정을 전제로 하며 지역사회 일꾼들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 안에서 시작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집단의 발전, 하나의 문화, 이것은 그 지역 집단 안에서 형성되고 또 잘 유지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애틀 공동체, 또 뭐 한국에 있는 다른 성당들도 마찬가지죠. 그 성당만의 문화, 그 특성에 맞는 어떤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애틀 성당만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살려서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지역 또 다른 상황과는 전혀 다른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살려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좀 저는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는 좀 뭔가 차별화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태론, 생태, 우리가 생각했던 생태계와는 조금 달리 교황님께서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문화, 그리고 그런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성까지도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새로운 문화의 중심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문화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